마지막 행사라서 특별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셔서 아마 마음들이 굉장히 이렇게 차오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뵙고 싶은 분 박중훈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좀 전에 한 20, 30분 전에 와서 박중훈 선배님 뵙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영화를 보러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영화를 같이 관객들하고 봐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또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또 영화를 보니까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물어보면 질문 드리면 아마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후반부에서는 여러분께 마이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문하시면 추가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객석에서 영화를 오랜만에 보셨죠?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게 87년도 영화니까 36년 전이고 저도 한 35년 정도 만에 봤습니다. 예,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때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그 이후가 훨씬 더 길고요. 그렇게 되네요.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일제강점기보다도 1년이 더 길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영화가 1987년도에 개봉이 됐고 제가 강수현 씨하고는 나이가 같아요. 제가 66년생이니까 21살 때 찍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동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산 거보다 그 이후에 산 게 더 깁니다. 예. 일단 오늘 보시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셨고 또 자리가 자린 이만큼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객석에서 영화를 보시면서 오늘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영화를 보면서 드셨습니까? 네, 뭐 그 전에 우선 강수현 씨를 기리고 추모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강수현 씨의 아주 아름다운 또 사랑스러운 모습을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만 이제 지금 2023년 잣대로 보기에는 좀 위험한 장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실내 흡연을 과도하게 한다든가 또는 뭐 그 한 여성이 다른 남성과 데이트를 하는데 뭐 숨어서 미행을 하고 또 다짜고짜 뭐 손찌검을 하고 하는 거는 얻어맞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스토킹이 될 수도 있고 또 여성 폭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이 영화의 완성도나 이런 걸 떠나서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뭐 굉장히 좀 우리 사회가 많이 성숙했구나. 지금으로 봐서는 잘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씬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좀 웃음 코드가 그 당시 극장에서는 저게 웃기는 거였어요, 되게. 지금 저는 아주 그냥 혼자 진땀 넣고 보고 제 그 옆에 매니저 하는 친구가 20대 후반인데 계속해서 농담 삼아 귓속말로 미안하다.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이 영화를 87년도에 보고 처음 봤거든요. 사실 이제 이번에 추모전을 하면서 강수현 배우님의 기라성 같은 영화들 중에서 저는 이상하게 이 영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당시에 이 영화를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당시로서는 저도 이 영화가 개그 코드가 탁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환경 정리 이런 것도 웃겼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대사가 안 들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혀 믿기 힘드시겠지만. 네, 근데 사실 웃음이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시대에 따라서 가장 많이 코드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방식이나 영화에서 스토리를 짜가는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하고 다른 시대라서 그런 어떤 세월의 어떤 개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진짜 당대의 청춘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 영화가 새로운 물결이 막 시작되었던 그런 시대였고 이 영화 바로 전해에 기쁜 우리 젊은 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가 나오면서 정말 새로운 어떤 당대의 청춘 영화들, 그런 사랑 영화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기분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제가 박중훈 배우님 그리고 또 강수현 배우님 두 분을 극장에서 처음 본 게 이 영화였더라고요. 네. 두 분 다.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저에게도 굉장히 각별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당시 이 영화가 데뷔를 이제 깜보로 주인공으로 데뷔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그렇죠. 네. 실합니다. 제가 이제 85년도에 그 11월에 처음으로 영화 배우로서 레디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 세 번째 영화입니다. 그 사이에 저를 데뷔시켜 주신 이황림 감독님이 제작하셨던 영화 교화라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그런 사극이 있는데 그때 강수현 씨하고 처음 연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86년도 겨울에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뭐 숫자가 너무 재밌어서 둘 다 66년생인데 86년에 같이 사극 저는 상투와 또 사극 복장을 하고 강수현 씨는 또 역시 그 사극 복장을 하고서는 만나고 그 영화가 끝날 즈음 청바지를 입고 만난 거죠. 청춘 스케치를 찍는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타임슬립처럼 수백 년의 세월을 그렇습니다. 내보신 셈인데요. 사실 이 영화는 그해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한국 흥행 영화였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극장에서 명진이 같은 데에서 투명하게 집계가 안 되던 시절이라서 흥행 기록이 그 당시에는 오로지 서울만 남아있던 그런 상황이고 또 개봉관과 재개봉관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개봉관 스코어가 남아있던 시절인데 제가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26만 명이더라고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스코어였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는 이제 서울 관객 집계를 투명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단일 개봉관 극장만 카운트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극장이 그때는 심야 상영을 할 수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5회 상영만 가능했어요. 1, 2, 3, 4, 5. 근데 천석이니까 한 회가 하루가 다 매진된다면 5천 명이고 아니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다 매진된다면 15만 명이니까 사실은 근데 5천석이 매진되려면 전혀 정보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냥 극장에 무작정 왔거든요. 그래서 뭐 매진되면 돌아가고 이런 관계까지 합하면 뭐 그랬죠. 지금 누가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단순하게 서울 극장 개봉관 단관에 곱하기 한 10에서 15쯤 하면 전국 관객 정도쯤 되지 않을까. 요새로 말하면 400만 명. 그 당시로서는 우리 한국 영화 관객이 거의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하여튼 흥행이 됐던 영화이긴 합니다. 단상사에서 개봉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지금 이 극장도 사실은 이 외곽 상수에서 굉장히 큰 객석인데 여기도 아마 2, 300석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천석이 안 되죠. 네, 그 당시에는 천석에 꽉꽉 들어차서 그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안표를 사서 들어와서 보던 그런 시절에 이 영화를 보면서 모두가 함께 울고 웃었던 광경들을 생각하면 정말 진풍경이 아니었을까? 감사하죠. 네. 이게 참 하나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은 새삼스럽게 놀라실 텐데 흔히 얘기하는 그 1987년 영화도 나왔잖아요. 1987 6월 항쟁이라고 하는 6월 민주화 운동이 6월 달에 있었고 6월 29일에 대통령 직선제를 발표했잖아요. 이 영화 개봉이 그해 1987년 7월 3일인가 4일이에요. 6월 6.29 대통령 직선제 발표 이후 일주일 뒤에 개봉된 영화였는데 그때 그 시위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화 운동이죠. 그 시내에 전투 경찰이라든가 이런 그 공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종로 3가에 있는 서울극장에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잘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일주일 전에 민주화 선언이었었죠. 한 일주 상간이었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도 네. 나를 위해서. 네. 근데 그 당시 제가 21살이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 걸. 그래서 1987이라는 아주 준엄한 영화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고 지금도 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1987년은 아주 그 21살에 이 영화가 흥행이 돼서 막 행복한 해였거든요. 그때 그 생각을 못했죠.
사실 이제 90년대는 이제 박중훈 배우님 그리고 또 강수현 배우님 두 분의 시대였습니다. 정말로 이제 인기로나 한국 영화사에 미친 영향으로나 그러셨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두 분은 사실은 1년 전이나 강수현 배우님은 뭐 어린 시절에 이제 아역 배우도 했었지만 성인 배역 처음 한 거는 2년 전에 이 영화 나오기 전에 고래사냥 2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막 나온 상황에서 두 분이 이 영화로 그의 최고의 흥행 영화 그런 또 대중 스타로 등극하시면서 그 이후에 어떤 나날들이 시작하게 된 어떤 최초의 디비돌 같은 그런 영화다 이렇게 당시로서는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이 나이 젊은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21살 때 이 영화를 찍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뭘 알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 제가 철없이 보였던 일들이 막 떠올라서 약간 객석에 앉아 있을 때 조금 많이 좀 혼자서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도 같이 나더라고요. 자리도 자리이니만큼 이제 강선 배우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주목해서 제가 이번 영화를 다시 보게 되는데 일단 뭐 영화 외적으로 영화 외적이 아니죠. 영화 내적으로도 포함해서 강선 배우님 자체가 너무 멋있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강선 배우님의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비장하거나 깊거나 어둡거나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이 많고 그런 데서도 뛰어난 그 족적을 남기신 분이시지만 이렇게 가벼운 데서도 이렇게 멋진 당대의 청춘 스타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었지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금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영화에서 이런 그 30몇 년 전이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전혀 그 스타일이 굉장히 어색하다거나 요즘 말로 그냥 뭐 촌스럽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지금도 그 매력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수현 씨는 이렇게 약간 고전적인 표현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이상의 표현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수려하고 화려하고 빼어난 미모를 가진 배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 군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직접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예쁜 사람이 다 있지, 예쁜 거를 넘어서 참 아름답구나 외양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준 배우이고, 이건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용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강수현 씨가 그 당시 고교생일기라는 KBS 이 당시도 인기 있던 드라마를 촬영하러 고등학생 하이틴 드라마였는데 그 촬영지가 용산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강수현이다 이러면서 소리 지르다가 교련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막대기를 한 대 맞아가지고 혹도 좀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83년도인데 2, 3년 뒤에 영화를 찍은 거잖아요. 2년 뒤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그 수연아 종은아 하는 친구였는데 너 때문에 교련 선생님한테 맞은 적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이 영화로 강수현 씨가 새로 스타가 됐다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세대에는 늘 스타였죠. 이 아역 배우 시절부터 저한테는 이렇게 처음 같이 영화를 찍는데도 좀 영광인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실 이제 오래된 영화를 볼 때 제가 몇 가지 보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영화는 그나마 휴대폰도 없지만 휴대폰의 기종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옷 모양들 같은 패션 같은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저 시대는 진짜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다 청 입었나 봐요. 예. 모든 배우들이 다 청 입고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청 재킷하고 바지를 많이 입어서인지 뭐 선우는 저는 아직 기억이 완벽하진 않은데 이 옷이 다 제 옷이에요. 그때 80년대는 사극 빼고 한국 영화에서 의상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상이라는 팀이 없었고 또 분장팀이 없었어요. 분장도 제가 하고 의상도 다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시계 하나가 클로즈업이 하나 되는데 그것도 제가 차던 시계였고요. 그 중간에 그 옷을 잃어버리면 큰일 났죠.
그 영화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재우시지만 아주 예. 그리고 김세준 씨가 보물섬역에 알록달록한 셔츠를 입고 나오는데 이게 제 옷이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감독님이 야 이거 세준이 입혀. 그래서 제 옷인데 그 영화 속에 나오고 이러던 시절이었죠. 35년보다 더 된 것 같은데요. 예, 저로서도 정말 굉장히 옛날이에요. 신기한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 극 중에서 강수현 배우님은 옷이 굉장히 다양하게 입고 나오시는데, 박주원 배우님은 청자기 딱 두 벌, 옅은 거 짙은 거 두 벌만 입고 나오시던데요. 전반부 이게 또 촬영도 순서 촬영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전반부는 다 옅은 쪽이고 뒤에는 또 진한 쪽이고. 예, 뭐 비교적 순서대로 촬영한 것 같은데 제가 80년대에 한 5년 정도 청바지 모델을 했었어요. 뱅뱅 청바지라고. 그래서 그때 이거는 이 영화를 찍을 때는 청바지 모델을 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영화 마치고 한 1년 뒤쯤서부터 한 5년 했던 그때 만약에 제가 먼저 모델이었었으면 그 청바지를 많이 입었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 영화에서 인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사실은 그 회사가 없어졌음에도 뱅뱅 사거리라고 아직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청바지 모델을 한다는 것은 당대 최고 스타들이 하는 그런 CF였는데 당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영화를 보면서 제가 또 굉장히 별게 다 신기한데요.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저도 영화의 종반부를 보면 이제 군대를 간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군대를 가는 장면이 나와서 머리를 깎아도 저렇게 홀라당 깎지는 않아요. 적당히 그냥 약간 병장이 팅하게 깎는다거나. 네네. 그래서 보니까 병장은 아니더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정말로 군대 가신 것처럼 완전히 네. 깎으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감독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요사이도 군에 갈 때 입대할 때 왜 적당하게 조금 앞머리를 이렇게 깎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다 삭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 때는 시대가 저 머리 헤어스타일 길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남자가 머리가 짧으면 뭐 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삭발해서 조금 더 길면 좀 그 분위기를 좀 험악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삭발한다는 거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치욕스럽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좀 과감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 이왕 머리를 자를 거 좀 티가 나게 좀 그냥 삭발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모습 너무 강렬해서 사실 강수현님을 생각하면 그 부상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재아재 바라제 그 삭발한 모습이 그렇죠. 떠오르는데 박주홍 배우님도 이 삭발한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맥락은 좀 다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더군다나 깜보는 물론 주연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영화가 성공을 받고 만인의 사랑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되면 막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관객들은 어떻게 봤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때는 또 하루에 달리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극장에 가서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너무 신기해서 극장에 정말 많이 갔죠. 많이 갔었고 이 영화 하면은 뭐 지문에는 약간 떨어진 거 조금 결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 후시 녹음할 때인데 강수현 씨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쭉 해와서 본인 목소리를 다 알고 대중들이 그 당시 후시 녹음 때는 4분인가 이상을 모든 배우가 입이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다시 NG. 그렇기 때문에 신인 배우한테는 기회를 안 줘요. 입이 맞으면 감정이 안 맞고 감정이 맞으면 입이 틀리고 해서 기회를 안 줘서 제가 이 작품까지 감독님 제가 제 목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한 다음에 이 작품 끝나고 조금 인기를 얻게 돼서 요 다음 작품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 내가 내 목소리 녹음한다. 이게 계약서에 들어갔던 그런 적이 있었죠. 한 가지 이 영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강수현 씨가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을 때가 이 영화를 마치고 얼마 뒤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87년도. 그때 제가 강재규 감독님 유명한 그분하고 제가 대학 선후배고 친해서 그 당시는 이제 감독님 하기 직전이었죠. 둘이 있다가 그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고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정말 둘이 손을 잡고서는 너무 뿌듯하고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강수현 씨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또 동료 영화인으로서 고마워하고 놀라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지금이라면 한 20년 전의 상황이 이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음악계 BTS나 봉준호 감독이나 아니면 또 문학 쪽에서조차도 사실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도 어린 마음에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 영화가 나온 그해 말씀하신 것처럼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시바지로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또한 1, 2년 있다가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스크바 영화제가 위상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4대 영화제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또 역시 아지아지바라제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의 대중문화 쪽을 이끈 그런 스타로서 국제적으로 한국에서 처음 월드스타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강수현 배우님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또 박중훈 배우님도 사실은 할리우드에 가장 먼저 진출한 한국 배우 중에 한 분이시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후에 찰리의 진실 같은 작품들을 포함해서 지금은 한국 배우들이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는 게 별로 그렇게 드문 풍경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상황에서 선구적인 일들을 하셨죠. 그렇게 한국 영화계만 생각하시다가 같이 연기하던 더군다나 동갑의 친구 같은 그런 강수현 배우님이 그런 성공을 거두니까 본인 스스로도 약간 그 배우님께서도 보시기에 어떤 시장을 보는 또 외국을 보면서 더 눈이 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예, 사실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기라든가 또 강수현 씨가 이루는 그 배우로서의 업적은 저하고 비교 불가할 정도로 아주 큰 배우인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고마웠고 왜냐하면 그 한국 영화가 80년대는 한국 영화 생긴 이후에 가장 암흑기가 7, 80년대가 아닌가. 80년대 중반 후반까지도 흔히 얘기하는 그 에로 사극 또 흔히 얘기하는 호스테스 영화 그게 이제 군사독재 정권의 사전 검열이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암흑기였는데 강수현 씨가 그 큰 메이저 영화제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넘사벽인 당시 우리나라 국력이나 문화 영화 수준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정말 어디 나갈 때마다 외국인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엔 이런 배우가 있다 하면서 항상 제가 막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선명합니다. 자 이제 이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좀 안으로 들어가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이 영화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영화의 모든 스토리가 다 장면들이 기억나진 않는데 첫 장면을 보자마자 맞아 저 영화가 저렇게 시작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임스 틴 얼굴부터 나오잖아요 영화가. 그리고 이제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당시에는 정말 그런 관객들이 죽었거든요.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면서 당대로서는 이제 이규영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신선한 유머 감각 플러스 또 이 영화의 기획이나 이 영화에 참여한 배우들의 어떤 신선한 면모들까지 정말 당대의 청춘 영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그렇게 제가 아는 그 박중훈 선배님의 그 모습으로는 가만히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 같은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셨을 것 같고 단순히 의상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배우들이라든지 감독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요. 안타깝게도 이 영화 만드신 이규영 감독님도 이제 지금 고인이신데 그분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억이 맞다면 57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던 당시가 30살이었고 강수현 씨하고 저야 21살이었고 김세준 형도 저희보다 3살 많았으니까 24살 그러니까 만든 감독 또 주연 배우 3명이 다 20대인데 여기 20대 분들도 더러 계시고 또 있겠습니다만 20대가 갖는 아주 아름다운 강점이 또 있지만 또 20대가 갖는 좀 우려되는 점은 좀 뭐라고 할까 좀 거칠기도 하고 좀 덤비기도 하고 열정이 좀 과잉이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 영화 찍으면서 뭐 하여튼 감정이 계속 뭐 좋은 의미로 계속 서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대학교의 전시를 다 청주대학교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는 없는 얘기지만 제 차가 그때 스텔라 프리마였는데 강수현 씨하고 저하고 김세준 씨하고 간혹 제 차로 다녔어요. 제가 운전하고. 그럼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뭐 두 손 놓고 눈 감고 한 1, 2초 가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영화 아이다워 찍으셨네요. 아 지금 진짜 저는 살면서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도 깜짝깜짝 소름이 막. 그러니까 지금 이 예를 왜 들었냐면 그럴 정도로 막 저 같은 경우에 에너지 과잉이어서 가지고 뭐 좀 이렇게 부끄러운 기억도 많이 납니다. 저는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한국 영화사나 영화사의 백 같은 것들도 갑자기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너무 영화가 옛날 영화로서 중요한 어떤 수십 년 전 영화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 하기도 하고 신선하게만 느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 영화에서의 그 사랑 영화 로맨틱 코미디로서의 남녀 주인공의 어떤 캐릭터라이징은 오히려 이로부터 한 10년, 20년쯤 지났을 때야 비로소 보편화되는 굉장히 선구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남성 캐릭터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내성적이고 여자를 좋아하는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하는데 반면에 여성 캐릭터는 시작부터 이제 따귀를 가리면서 시작하는데 그걸 보고 반해서 국회를 보내자면서 영화에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자는 오히려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이 아니어서 상대를 그냥 우정 정도 남사친처럼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남자는 일생일대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양자사이의 감정의 비대칭 때문에 생겨지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이제 러브스토리에서 중요한 어떤 설정일 텐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그 당시로서는 정말 한국 영화에서 그런 구도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로부터 한 20여 년쯤 지나야 엽기적인 그녀 같은 영화가 나와서 물론 이제 할리우드에서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그리고 미미라는 이름이 이제 사랑스러운데 미미라는 이름이 강수현 씨의 극중 이름하고 참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아름다운 미자 두 개이기도 하고. 근데 강수현 씨가 이 역할 워낙 성격이 뭐랄까 다 좋은 의미로 굉장히 강해요. 강하고 아주 굵고 선명하고. 그러니까 강수현 씨가 이 역을 이렇게 연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게 연기했으면 그 강수현 씨 매력이 덜 나오거나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당시 남성상이라든가 여성상의 뭐 어떤 에너지의 무슨 그 차이도 있겠지만 그거 이전에 강수현이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자기 속에서 이렇게 잘 소화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르게 연기하셨다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선볼 때, 그 이대생 만날 때 그 모습,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상상이 들기도 하네요. 강수현 씨가 대단한 게 21살 나이인데도 그 아주 맑은 대학생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같은 시기에 찍었는데 약간의 메이크업이라든가 상황을 바꿨을 뿐인데 또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주 여성스럽고 그 대학생 같은 분위기와는 또 다르잖아요. 21살 나이 때부터 저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배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제 90년대 내내 박종훈 선배 배우님의 코미디를 즐긴 사람으로서 그 코미디 연기 스타일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쪽으로 능하신지 그런 것들을 수많은 대중들과 함께 즐긴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강수현 배우님이 코미디 연기의 테크닉이 정말 뛰어나시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웃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세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집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혼자서 패션쇼 하듯이 거울을 보면서 하는 다양한 행동들 같은 것은 전형적인 어떤 그런 걸로 짜여져 있는데 그 안에서 연기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무슨 세트 플레이에 능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강수현 배우님께서 역시 코미디도 굉장히 능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두 분이 하시다가 막 또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막 웃음이 터지거나 해서 NG가 나거나 이런 경우 참 많지 않았을까요? 수도 없죠. 수도 없는데 가끔 좀 배우의 이미지와 실제 모습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차태현 씨 하면 되게 즐겁잖아요, 보기에. 근데 직접 만나면 말 수가 굉장히 없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나한테 화가 난날 정도로 이미지하고 다른데, 강수현 씨는 실제 성격이 그렇게 밝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위해서 그 무겁던 사람이 밝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이 미미와 철수 이 영화에서도 본인 모습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밝은 연기를 할 때도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제 극중에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춤추는 장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디스코텍에서 추는 춤도 있지만, 처음에 첫 데이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내가 드디어 쟤랑 사귀게 됐다, 1일이다 해서 혼자서 뽀뽀뽀 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찍을 때는 현장에서 물론 이 통제는 하겠습니다만, 그 세트가 아닌 상황에서 사실은 더군다나 이제 신인 아직은 배우인 입장에서 아무리 천하의 그런 이 열기가 넘치시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영화 속에 춤추는 장면들 이런 것들 찍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근데 배우가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순간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그때는 배우가 될 수가 없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배우들이 월간지에서 화보를 찍을 때 있잖아요. 뭐 패션 화보라든가. 제가 아는 배우 대부분은 다 어색하게 찍어요. 저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가 그 패션 화보를 찍으려면 참 어색하게 찍는데, 만약에 패션 화보를 찍는 배우의 역할을 연기해라라고 한다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스스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군중 구경하는 분들이 통제를 할 수도 없었고, 할 인원도 없었고, 예산도 없어서서 길거리에서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예를 들면 슬픈 마음으로 저쪽을 봐야 되는 걸 찍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 지나가는 행인이 씩 웃고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 순간은 그냥 입체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저 사람과 나에게 감정이 교류하고 뭐 의식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배우 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한 배우들도 이제 사실 예전 영화를 볼 때 흥미로운 것은, 그때 저 배우가 저기 저렇게 나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영화에서 그렇게 보이는 첫 번째 배우는 사실 최양락 씨. 예. 최양락 씨는 애초에 캐스팅 자체에서 요구되는 어떤 특정한 개그를 영화에서 실제로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무슨 이소룡 흉내를 낸다거나, 아니면 처음 구두로부터 이렇게 등장했을 때도 본인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몸을 거들먹거리는 그런 특유의 어떤 인기가 있었던 그런 개그맨으로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머가 중요한 영화에서 그런 전문 개그맨이 들어와서 사실은 저렇게 영화를 하고 있는 것이 당시로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죠. 기억이 됩니다. 혹시 그 시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머 1번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게 당시 36년 전에 가장 인기가 많은 코미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그때는 방송국이 2개밖에 없었거든요. MBC하고 KBS.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전 국민이 TV를 보던 시절이고, 시청률이 50% 정도 나오면은 약간 히트된 정도. 그리고 한 80, 90% 시청률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 정도면은 연속극이 좀 안 된 케이스. 이건 뭐 금방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때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은 아주 폭발적이었고, 거기서 최양락 씨는 그 뭐 날 놓치지만 나는 봉이야 뭐 이런 그 당시 최양락만 이름만 떠올려도 막 웃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쫙 우드서부터 올라와서 최양락 씨 얼굴이 딱 나왔을 때 극장은 완전히 뭐 복도로 쓰러지는 사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최양락 씨가 뭐만 해도, 그리고 왜 계단에서 왜 지나가는 그 여성들을 뭐 안녕하세요 뭐 저는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보면 뭐 저렇게 여성한테 데이트를 걸는데 그거를 하면 무슨 정신병자 수준 정도의 이상한, 근데 그게 극장에서는 아주 대사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최양락 씨가
인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 조금 뭐 제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막 부끄럽기도 했던 거는 그 당시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 대사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막 웃음소리와 함께 잘 안 들리다가 오늘은 조용히 제가 매니저로 야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게 말이야 36년 전에 한국 영화사를 보는 거야 하면서 제가 나갈 순 없잖아요 보라고 앉혀놓고 그래서 아주 진땀 났습니다. 아니 관객들도 너무 웃겨서 우느라고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아니 또 거의 대부분이 어이없어하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대단한 거는 수십 년 전이 뭡니까 정말 그 엄청난 예전에 물론 페이소스가 있는 사회성 짙은 뭐 그런 의미를 떠나서 웃기는 영화를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봐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걸작이구나. 이 시대를 넘어서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또 웃음 코드라는 거는 또 더더욱 그런 거일 텐데 이 영화는 뭐 걸작이라고 얘기는 지금 보니까 조금 무리가 없잖아 보입니다만 당시로서는 뭐 그냥 저는 이 영화 때문에 또 강수현 씨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그 구름 위를 떠다닐 정도의 그 인기를 받았던 그런 영화죠. 예. 어디만 가면 뭐 철수 뭐 미미 뭐 이러고 뭐 안녕 뭐 이러고 하여튼 굉장히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사실 또 영화가 이제 후반부에 그 보물섬의 병이 밝혀지면서 이제 완전히 급변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노래를 너무 이 영화에서 당대에 잘 사용을 해서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녕이라는 노래로 이제 김창완 씨 이 영화를 기억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뒤에 나오는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극장에서 정말 이제 마음이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또 영화에서 또 후반부에서 아무래도 이 연기를 하지 않은 그런 장애인 배우들하고도 같이 연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한 3분의 1까지 신나게 엄연시에 가깝게 웃기다가 뒤에 가면 또 이제 그런 연기를 주로 쳐다보는 연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후반부 연기를 또 이제 김세준 배우와 함께 하셨던 기억은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약간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좀 갑자기 다른 영화가 갑자기 영화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보면 뭐 장애를 가진 분들을 이렇게 되게 출연시켜서 좀 더 깊은 감정을 나오게 한다 이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을 텐데 그 당시로서는 또 이 영화가 또 장애인 분들의 마음이라든가 그런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영화이기도 했거든요. 좀 영화 극의 전개로서는 조금 이렇게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김세준 씨가 굉장히 성실한 배우예요. 근데 이전에 내일을 뭔가 하여튼 그런 영화로 권투 선수 역할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 권투 선수 데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규영 감독님이 그 깡패들 물리치는 장면에 씬에서 나름대로 보석으로 남겨놨던 것이고 그리고 김세준 씨를 늘 안경 끼고 이렇게 좀 주변 인물로 놔뒀다가 맨 마지막에 후반부에 임팩트 있게 그려보자는 게 감독님의 의도였죠. 당시 또 이 영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신인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또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화에서 두 인물이 둘 다 김철수라는 똑같은 성까지 같은 그렇게 설정된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른 극중에 등장하는 이 박정훈 선배님이 연기하셨던 철수의 또 다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름이 완전히 같다는 측면에서 현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김규현 감독님이라든지 어떻게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게 시나리오를 주면서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에서 철수 역을 하고 해다오라고 하고 한 일주일 뒤에 네가 복성을 하면 어떻겠니? 그래갖고 그럼 철수는요? 그건 김세준이 하고 여기는 철수가 2명이야. 네가 그 보물섬 철수를 해라.
그래서 철수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내가 안 되겠습니다. 그때 형 동생 했었거든요. 규영이 형이라고 있는데 형님 저 그거 그렇게는 싫습니다. 야 그게 이 보물섬이 주인공이니까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캐스팅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인생을 건 어떻게 보면 승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배우들이 지금 이제 익숙해진 그 역할의 배우를 그 배우 말고 다른 배우를 상상을 못할 텐데 뭐랄까 배역도 자기와의 연과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투캅스 1편을 다른 배우가 계약을 해서 촬영을 하기 직전에 그 배우와 강호석 감독님이 의견이 안 맞아서 결렬이 됐어요. 다 계약하고 돈도 이제 그 개런티도 오고 가고 촬영 날짜 잡아놓고 둘이 이제 헤어지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투캅스는 제 영화 같거든요. 아주 저한테 잘 어울리는. 근데 그 배우가 했다면 상상이 잘 안 되는 이런 게 참 역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20년 전에 저를 뵀을 때는 그런 좋은 얘기 해주셨으면 제가 바로 기사를 썼을 텐데 그때는 아무런 얘기 안 하시다 이제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기자도 아니고 그랬군요. 누군지는 저만 이따 여쭤보고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또 너무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또 즐거운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저만 독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더는 질문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부터는 질문 드릴 시간을 15분 정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준비되어 있죠? 네.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한 분이 한 가지씩만 손 들고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불이 너무 강해서 여기 계신 분 같은데요? 아닌가? 저쪽이군요. 거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쪽이요. 네네네. 사실 이쪽이었는데, 네 그쪽이요. 같이 거기였다는 듯이. 네네 맞습니다. 바로 그분. 이 영화 이게 제가 되게 아기 때 어렸을 때 좀 이거 봤는데요. 극장에서 이게 좀 다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전에 또 되게 이게 확실하게 제가 아까 전에 박중훈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흥행이 이게 굉장히 잘 됐다고 기억이 나요. 그때 지금으로 보면 MBC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데서요. 흥행 올해 1년 사이 최고 3편 그래가지고 어우동, 공포의 외인구단 그리고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이렇게 1, 2, 3 이렇게 했던 거 제가 기억을 나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요. 근데 그 외인구단이 밀렸어요. 오히려 이거보다 흥행치가요. 그때 제가 기억 정확히 나고 있는 게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영화로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극장 이렇게 막 시골 아니고 하여튼 그 재개봉이요. 이렇게 그때 저는 이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멘트 대사 중에도 바로 한 몇 달 전에 한 것 같은 그 공포의 외인구단에서 많이 그 유행어처럼 말하는 그 대사를 하시잖아요. 난 네가 원하는 일을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거를 하시잖아요. 그럼 과연 영화를 몇 달 만에 찍은 건지 이게 그렇죠. 굉장히 짧게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보면 들거든요. 그렇게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확 내가지고 흥행 1위를 할 수 있는지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살짝 궁금합니다. 얼마 동안 이게 기획해서 찍으시게 된 건가요? 제가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약간 흥분하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정정을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우동은 85년도 혹은 84년도에 흥행 1위고요. 공포의 외인구단이 아니라 이장호의 외인구단은 86년도에 흥행 1위고요. 그리고 이 영화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는 87년도에 흥행 1위예요. 그리고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것은 당시 이현세 만화가님의 공포의 외인구단이 아주 큰 우리나라에 큰 힌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노래도 나오듯이 그 말 자체가 를 쓴다고 해서 남의 영화를 카피했거나 그런 게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유행했었던 일이고, 이 영화의 촬영 기간과 개봉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당시 상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 촬영은 한 3개월에 걸쳐서 찍은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반 작업은 한 달 반? 근데 그 당시 그 정도 영화면은 3개월 촬영한 영화면 굉장히 긴 촬영 기간이었었어요. 당시 그 남기남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존경하는 감독님입니다. 그분은 촬영 뭐 일주일 열흘 만에 영화 한 달에 영화 3편도 찍으신 그런 분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뭐 칭찬으로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당시 한국 여건상은 그 정도 기간이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기억하실 분이 아니고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잘 안 보여서요. 네.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추모전 통해서 이 영화 처음 보게 됐는데, 영화 보면서 너무너무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이제 보물섬이 정력제라고 약을 계속 먹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뇌종양 때문에 아파서 복용하고 있는 약이었던 건데, 왜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정력제였는지 전 그게 좀 궁금했고, 또 이제 영화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후반부로 가서 보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독실한 어떤 캐릭터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정력제라는 게 더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강력하게 머리에 남아서 왜 그렇게 굳이 이렇게 대비되는 약으로 감독님이 설정을 하셨을까 좀 궁금했고,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면은 배우님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질문하신 속에는 좀 우려까지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보면서 왜 저걸 정력제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잣대와 그때 잣대는, 지금의 잣대가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성숙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특히 성인지 감수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같이 전 뭉뚱그려 생각이 들고, 지금 고인이 돼서 이기영 감독에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거 정력이 좋아, 뭐 이제 뱀을 잡숴봐 뭐 이러고, 막 그 당시는 이게 뭐 정력이라는 것이 그러면 남성의 우월성을 가지고 뭐 젠더 논쟁까지 가고 이 생각까지는 아마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거만 똑 떼어놓고 말씀을 솔직히 드리면 좀 품이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런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어떤 사랑, 또 약자에 대한 사랑, 또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살자, 뭐 이런 메시지를 얘기하다 보니 하나님이 들어간 거지, 어떤 특정 종교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흥분하신 농담입니다. 예, 그냥 뭐 사실 저도 제가 말할 자격은 없고요. 그냥 옆에서 그냥 생각하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그 인물 자체가 원래 법학관 때 심지어는 처음에 과를 사회학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2년 전에 그 판정을 받았는데 본인은 숨기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에 일부러 그 상황을 자기 딴에는 코믹하게 말한다고, 예를 들면 비타민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당시의 맥락에서는 정력제야라고 말하면 약간 그냥 남자끼리 그냥 그 시대에 즐겼던 농담 스타일로 코믹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저 보물섬이라는 인물이 생각해낸 그런 악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더 힘들었던 게 실내 흡연이에요. 저는 이제 담배를 금연한 지가 21년 되는데, 막 예전에 그 실내에서 막 저도 굉장히 한 17년 담배를 피웠거든요. 야, 그때 안 피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저는 지금 담배 피는 게 너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실내 흡연을 보면서 막 굉장히 막 가슴이 막 답답해 오는 그런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아, 네, 영화 오늘 네네. 정말 잘 봤고요. 제가 87년생이다 보니까 예, 제가 태어나서 이제 처음 보고 이제 실례지만 몇 월생이신가요? 아, 저 12월생이라서 아, 그럼 태어나기 전에. 예, 아, 네.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개봉했던 그런 영화에서 너무 잘 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 이제 37 인데 지금 영화를 뭐 앞서 설명해 주시겠는데 중간에 조금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고 약간 좀 급발진, 요즘 말로 하면 좀 급발진하게 좀 영화가 전개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너무 확 바뀌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영화적인 그런 플롯이라든지 그런 스타일이 조금 그때 당시에 약간 후반부 말미에 약간 교훈을 조금 사회적인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화가 좀 약간 후반부가 그렇게 바뀌었던 건지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뭐지 엔딩을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이미 계획이 다 돼 있었던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질문 속에 답을 다 해주셔서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아주 깊이 참여한 사람으로서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이 영화의 시나리오라든가 이 영화에 관한 한 그 세계관 같은 거는 뭐 사실 감독이나 제작자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만 이 영화에 대한 그 오늘은 이 완성도에 대해서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 그 36년 전이니까 완성도 얘기를 하자면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사랑한 강수현 씨, 배우 강수현님을 또 추모하는 자리니까 뭐 다른 질문도 감사하게 듣겠습니다만 혹시 강수현 씨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질문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완성도 얘기는 그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네, 거기 계신 분. 네, 네. 아, 저도 박중훈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는 좀 어린 편이어서 저도 평소에 강수현 배우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꼭 뵙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못 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중훈 배우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강수현 배우님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남아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질문은 간단하지만 사실은 뭐 오늘 밤을 새도 안 될 정도로 긴 질문이긴 합니다. 제가 불가능에 가깝지만 짧게 요약을 해서 드리면 참 괜찮은 사람이고 뭐 남자다 여자를 떠서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매번 드리지만 마음도 그렇지만 외양도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늘 줬던 사람이고 제가 강수현 씨를 마지막으로 본 거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게 작년 5월이니까 고해 겨울 그러니까 5월 전 한 몇 달 전에 봤어요. 보면서 우리가 여기 계신 김동호 위원장님 전 부산국제영화제 님도 계시고 또 몇 분이 뭐 소모임이라고 할까 김동호 국제 위원장님 댁에서 청평 댁에서 이렇게 가끔 모여서 와인도 나누고 이랬던 사이인데 그리고서는 오랜만에 영화를 작품을 하게 됐다. 제목이 뭐냐고 하니까 넷플릭스 건데 정의라는 것이다. 아 그러냐 그러면 오랜만에 연기하니까 스트레스가 많겠다. 끝나면 우리 또 한번 모이자 하면서 아주 뭐 그냥 일상적으로 헤어진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저는 어떻게 연락을 받고 이제 병원에 가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그때는 떠나기 전이었습니다만 그 마지막 모습을 저는 그렇게 봤죠. 그리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굉장히 슬펐어요. 그냥 뭐 친한 동료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주 뼈 같은 살 같은 가족이 떠난 것 같은 것 다른 바 없는 굉장히 큰 슬픔을 좀 느꼈고 사실 지금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번에 그 강수현
추모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맑게 웃고 있는 모습 보면은 가슴이 울컥울컥할 때가 많아요. 한 가지 제가 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것은 강수현 씨 사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상당수 많은 대표적인 예쁜 또 아름다운 근사한 사진들이 청춘 스케치 때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는 그 고인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 중에 하나였던 순간의 영화를 찍었던 사람이구나. 그런 면에서는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한두 개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어디 있나요? 네. 그럼 거기 뒤에 계신 분하고 여기 앞에 계신 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그냥 강수현 씨와 관련해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 그 강수현 씨 주연으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왔고 저도 뭐 어릴 때 시바지라는 영화가 이제 상을 받으면서 그 강수현 씨라는 배우가 각인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두 분께서는 그 강수현 씨의 그 최고의 영화, 자기가 느낀 최고의 영화와 그 상황에서 그 최고의 연기 어느 장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다면은 한 말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둘 다 이게 질문해 주셨네요. 네. 저한테도 저는 사실은 강수현 배우님의 영화와 함께 직업인으로서 그 영화 그랬기 전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전 사실은 아역 배우로 나온 그 영화들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작품을 꼽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90년대 초반에 있던 영화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억 잘 안 하시는 영화 중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GB에 걸려서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두 작품을 말했거든요. 이 작품하고 성어를 얘기했는데요.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더 후기작에 속하지만 그 성어에서의 그 연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저는 뭐 많은 분들 강수현 씨 영화를 거의 기억하는 많은 분들과 생각이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경마장 가는 길을 보면서 정말 그 영화도 너무 재밌게 보고 강수현 씨 그 리얼한 연기도 너무나 재밌게 봤던, 아주 좋게 봤던 기억이 나고, 또 강수현 씨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가 뭐 유치하게 좀 비유하자면 뭐 한 20명 에너지 합한 것보다 더 많을 것 같을 정도로 에너지가 아주 강한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에 담기는 참 좋아요. 그 에너지가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배우를 한문으로 쓰면 사람 인변에 아닐 비자를 쓰잖아요. 사람이 아닌 것이 인간의 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새야 되는데, 그래야 찍어도 관객들하고 이 기가 맞는데, 여러 명이 보니까, 더러는 1000만 명이 보니까, 그런 면에서 강수현 씨는 카메라가 찍기에 아주 좋은 에너지와 눈을 가진 배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수많은 영화 중에서 저는 특히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도 뭐 아주 연기 호평을 받은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그 분홍색인가요? 핑크빛인가요? 그런 상의 딱 붙는 상의를 입고 긴 머리로 이영하 선배님과 같이 연기했던 그 에너지 강한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인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마이크. 네. 어릴 때 TV에서 봤던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그 세 주연 배우분이 각자 산에 모여서 다니는 이런 이야기들 되게 신기했거든요. 요즘과는 그런 다른 여건들이 되게 신기했는데, 그때 지금과 다른 모습들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랑, 같이 다니시면서 추억이 있으시다면,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강수현 배우님. 네, 뭐 사실 에피소드 얘기하라는 게 가장 막막하긴 한데 너무 많아서 36년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제가 또 오늘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차차 또 여러 매체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락, 레저, 스포츠까지
우리가 속한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 가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수준이. 국격이 올라가면 스포츠도 또 문화도 또 경제력도 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구색이 맞춰져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난 20년, 30년 사이에 한국 영화가 아주 정말 눈부시게 성장을 했는데 과연 영화만 성장했느냐라고 볼 때는 다른 분야도 엄청나게 눈부시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소한 영화도 빠지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에 우선 안도감이 들고 또 영화가 또 굉장히 각광을 받는구나라는 마음에 또 자부심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제한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어요. 영화 촬영 현장이라는 게 정말 열악했어요. 정말 제가 85년도서부터 한 38년 지나가는 시절도 열악한 초창기를 느꼈는데 저희 선배님들은 오죽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열악해서 뭐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장이라든가 80년대는 뭐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었던 시절이라고 말씀드렸으니 뭐 다른 건 오죽했겠어요. 그때 모여서 같이 영화 찍으러 다니고 가족처럼 그렇게 지금 말하면 독립영화 학생 졸업작품 정도에 되는 정도 사이즈나 규모로 찍었기 때문에 이 영화들이 제 기억에 아놀드 슈왈츠네거 뭐 프레데터, 뭐 터미네이터 1편은 85년도인가 어쨌든 그런 영화들 뭐 다이하드 막 이렇게 나올 때 같이 걸려서 이렇게 큰 흥행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 한국 영화인으로서는 다 뿌듯해하고 이러던 시절이었죠. 예. 질문이 좀 대답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눈앞에서 그냥 뭐 영화뿐만 아니라 지난 한 40여 년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이 드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완성도는 그렇게 완성도로 파고 가시기에는 제가 딱히 뭐 길게 드릴 말씀이 없고 부디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했던 또 사랑할 강수현 배우를 많이 오랜 시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가 뭐 한 조금 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을 떠났다면 지금만큼은 보다는 조금 덜 슬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좋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서 참 저하고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강수현 씨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